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건이 안 되는 수준이면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라가고 1억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 있으면 다 뭐 평당 1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압구정 같은 데도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 가격에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모두가 갑자기 뭐 30억 100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평가사로 일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감정원,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이죠. 여기서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한 4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박감사 리얼아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이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높았던 거래가에서 조금 빠졌다고 하니까 호가가 뭐 1, 2억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가격에 실제로 또 매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매매가 되려면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내려와야 매매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자체가 소외돼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30, 40%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가 체결이 되니까 그만큼 빠졌다고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1년 내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에 내 집은,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제 서울의 거래량을 기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기준에서 월 평균 한 5천 건에서 7천 건, 또 영끌이 굉장히 심했을 시기에는 10,000건이 넘어갔었거든요. 한 달 거래 건수가. 근데 지금은 어떤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모든 정책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3천 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거래가 이렇게 사라진 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대비해서 좀 거래량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조금 더 기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죽은 게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 7월부터 해서 보면 서울에 이제 거래량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중에는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거래량까지 포함된 물량이에요. 공공 매입 물량까지 포함을 했을 때도 1,000건이 안 되는 수준이면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별로 이제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별로는 진짜 1년, 2년 동안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이런 지역이 파단 형태인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거래량 가지고 뭐 시장이 반등한다, 또 가격이 막 급격하게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거래가 사라지면 사실은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도 뭐 2021년도 되게 뜨거웠다고 하고 막 20년도 막 이랬을 때도 거래가 굉장히 멈춰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는 안 돼도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거래는 안 돼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되기만 하면 오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사실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고 조정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됐다 하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가격은 오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그 실거래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최고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회 문제화도 되고 있고, 사실은 그 실거래가를 믿을 수 없는 실거래가에 기대서 내 집은 또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장인 거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거래가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에 소개되는 실거래가가 과연 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지에 기사가 나오면 지금 뭐 가격이 얼만큼 올라서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단지를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 다음 거래는 그거보다 떨어진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가장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래만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그 거래가 슬그머니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를, 내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나는 지금 당장 팔지 않겠어 이렇게 홀딩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시장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니즈가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 말하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거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꽤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았나. 특히나 많은 분양 물량과 연관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강남이 이제 평당 1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앵커링 효과를 노렸던 그런 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굉장히 한강변에 어떤 아파트가 대표 단지의 거래가가 평당 1억을 찍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얘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거래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였으나 이제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뜨거워지면서 실제로 평당 1억을 넘는 거래가 찍히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70세 노인이 그 아파트를 33억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이분이 정말 진정한 위너다.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그 가격을 믿고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최고가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현금화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의 거래가를 보면 20억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니까 한 5, 6억 정도는 더 높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셨던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라가고 1억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6개월, 7개월 사이에 강남의 개포 이쪽에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33억 뭐 이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한 24억 정도 국민평형 기준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얼마 떨어진 거죠? 8, 9억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느낌상.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그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뜨겁기 전에 2017년, 16년도에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던 거에서 절반만 내려온 거거든요. 15, 16억 뭐 이 정도 했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30억 넘게 갔다가 24억 뭐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올라간 폭이 워낙 컸었고 그걸 지지할 만큼의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여기서 이제 얼마가 더 조정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또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양극화가 될 것이고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이런 믿음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부동산 특성상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주거가 주는 효용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어디까지냐 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희소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거라는 거는 비슷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물건이 뭐 정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강남의 시범 아파트나 뭐 조그만 주공 아파트 막 이런 게 있던 데들이 조중 석식을 주는 아파트로 새로 개발이 됐잖아요. 과거의 세대수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세대수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무조건 뭐 강남을 선호했다면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그리고 새로 개발된 뭐 뉴타운 뭐 이런데 이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똘똘한 한 채가 공급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강남에 있으면 다 뭐 평당 1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강남에서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훨씬 더 강남만큼의 어떤 효용을 주는 또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경쟁이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보다. 지금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데 개발하고 나면 백화점도 들어가고 그런 데는 강남에 비견할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고점, 최고점을 찍었던 금액을 이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기는 힘들다.
과거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거는 끼리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곳, 내 주변에 내 이웃이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서 내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학군도 그런 의미로 많이 찾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학군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이 희석된 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는 학군은 사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고, 애들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학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대치동 주변에가 이제 어떤 학군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일시적인 거거든요. 자녀 교육 3년, 6년 정도의 그 기간만 여기서 버티면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는, 사실 그런 시장이거든요. 또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광풍이 불고 난 이후에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나는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집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미 집을 많이 샀어요. 이 지역을 계속해서 수요해 줄 만큼의 수요가,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기존 아파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들, 좋은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압구정 같은 데도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되고 나면 지금 말하는 지역들보다 훨씬 더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가격에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모두가 갑자기 뭐 30억, 100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새로 지어지고 새로 개발되고 새로 좋아지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또 쇠락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접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사실 그런 아파트에 살려고 안 해요. 잘 프라이빗한 곳을 더 원하죠. 프라이빗한 곳, 뭐 한남동 뭐 이런 데도 사실은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연예인들 좀 많이 가고 막 이러니까 각광받고, 그 주변에 또 소규모로 고급화된 막 빌라들 많이 생기고, 나인원 한남도 또 공급이 됐고, 한남 뉴타운 개발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과연 거기 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가격 뭐 60억, 70억 한다는 집을 내가 깔고 앉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60억, 70억에 살아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자가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으냐? 대출이자만 해도 10억씩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4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이 소폭 살아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면 기존에 굉장히 저가로 매물이 나와 있어도 거래가 안 되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가 체결이 되면서 조금씩 가격이 아주 최저가의 매물이 사라지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거래가가 생기잖아요. 호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이게 시장의 반등 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살아나고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량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사라진 상황이고, 서울의 일부가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래가 사라진 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2021년, 22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거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1000건대, 서울 같은 경우 1000건대 좀 넘는 거래량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나면서 4월에 한 2,800건, 거의 3,000건 가까이 거래량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면 어떤 시장이 정말 또 다른 수요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5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다시 또 2,000건대로 내려왔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대출을 풀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장려했고,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많이 눌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일부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만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개별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은 조금 높게 거래될 수도 있고 낮게 거래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거래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하향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걸 봐야 되는데, 워낙 거래량 자체가 어떤 판단을 할 정도의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거래된 몇 개의 거래만으로 이 상황이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뭐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가 따라 붙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래량이 막 계속 한 건 거래되면 그 다음 거래 건수가 뭐 몇 천씩 올라서 거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원 올랐다가 뭐 2,000만 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은 수치만 가지고 거래가 올랐다, 가격이 반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라는 게 있어요. 추격 매수라는 건 뭐 한 단지 내에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적인 한 달에 뭐 20건, 30건 이렇게 거래되는 건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조금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10건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보여지는데 그 거래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뭐 4, 5천만 원 인테리어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지금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으로는. 계속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집값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막 이랬던 시장을 한 3, 4년간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 뭐 2년 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금리 조건도 요즘 뭐 고금리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정책 금리를 활용하면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 못 산 걸 후회하시는 분들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생애 최초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에 뭐 고점에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샀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건 아,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락은 멈춘 게 맞나요? 집값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대부분이 실수요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생애 주기로 봤을 때도 본인이 한번 집을 사면 여러 번 갈아타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과거에 가격이 떨어질 때도, 우리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도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마지막에 처분하는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는 거의 호가 위주로 어떤 시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율이 완만한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금매 형태로 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 강제적인 형태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래가를 보면 낙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하락을 크게 수치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존보다 가격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걸 정말 환가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가격, 지금 말하는 매도 호가에 팔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1,900조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1,900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3,600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이 또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이 900조, 1,000조 가까이 대출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부분도 대출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집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무이자로 돈을 당겨 쓴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한 900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600조가 아니라 뭐 한 4,000조 가까이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터질 일은 일단은 가계부채가 터지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터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도 어떤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안 터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채를 사람들이 꾸역꾸역 감당해 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 터질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조금씩 디폴트가 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전혀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회생 파산 담당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 막 법원에서 이런 거 하고 막 했었잖아요. 이미 회생 파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체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리 자체도 굉장히 눌러놨잖아요. 금리를 눌러놨다는 게 다른 시장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제공을 해주는 이유가 은행 압박해서 은행한테 마진 줄여라,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금융에 참여하는 이런 걸 해라 하면서 굉장히 협조를 구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그래서 과거에 뭐 한참 팍 튀었던 시기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연체율이 상승하면 은행에서는 부실화된 채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실화된 채권이 늘어나면 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 충당금을 또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럼 그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은행도 돈을 그만큼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의 축소 시기잖아요.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은행은 돈을 구하려면 쉽게 조달하던 금리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돈을 조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해주는 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터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환상 속에 있었다고 봐야죠. 집이 막 모든 부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믿음? 또 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물건이거든요. 허그의 부실이 2017년도 뭐 이때만 해도 100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만 지금 예상하는 게 3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분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하수였어요.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도 없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부동산을 구매를 많이 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폭증을 해서 어떤 대출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을 내서 샀어도 이게 나중에 이 자산을 처분하면 이 빚을 모두 다 청산하고도 나한테 이익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꾸역꾸역 갚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DSR을 통해서 한 40% 정도 이내로 규제를 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빚을 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0%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아서 DSR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 있는 대출들은 차주별로 보면 60% 가까이 나가 있어요, 대출이.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대출을 최대한 땡겨 쓴 시장에서 이게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뭐 자기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이 빚을 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서 이게 처분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거래가 막 늘어나고 이 가격에도 막 팔려서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 부채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싸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싸게 내놓는다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싸게 내놓는 것과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에 내놓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예전에는 10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억밖에 이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싸게 내놔봤자 5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에 내놓겠죠, 사람들이. 근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 갖고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받아주면 거래가 늘어나겠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거죠, 지금은.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려면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 집을 수요할 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어야 이게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 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멈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은연중에 뭐 다시 반등한다고 하니까 또는 내가 지금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시 이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만 견디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급하게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형태의 거래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매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 계속해서 이제 단계적인 하락을 거치게 되는 거죠. 20년도, 21년도의 거래를 보면 그 폭발했던 거래를 보면 6억 이하의 과거에 서울에 있으면서도 조금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팔리면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집을 처분한 사람들이 갈아타기 형태로
또 비싼 집을 사주는 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빚의 규모라는 게 뭐 영끌의 개념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의 최대치, 생활하는 데 영향이 없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끌어낸 게 영끌이잖아요. 근데 이 영끌한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5억짜리 집에 60% 하면 3억이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았으면 10억짜리 집에 6% 하면 6억이잖아요. 거의 절대 금액으로는 2배에 가까운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막 2배, 3배씩 늘어났으면 이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6억짜리 집을 사면은 4억 가까이를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서울에 안쪽에 집 사고 막 이러면 한 8억, 10억 이 정도에서 많이 사셨으니까 5억 대출 받으면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부담한다, 200, 300 이렇게 하면 맞벌이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돈이고,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저금리 상황의 유동성을 많이 풀어준 시장이 장기화됐던 걸 이제는 그걸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와서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저금리의 상황이 다시 곧 오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시장 환경 자체가 저금리가 아니고 중금리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침체되고 소득적인 측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더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영끌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집이라는 거는 집값이 많이 하락기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 자산이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호가적으로 버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끌을 한 사람들은 이런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미 버틸 수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조금 손해보고도 이걸 처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러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산 집들이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품이 낀 걸 샀으니까. 남들이 2, 3억에 샀던 거를 6, 7억에 사면서 나는 지금 사서, 오늘이 가장 쌀 때인데 지금 사서 나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지금의 값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자산이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나중에 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좀 낮고, 뭐 지방에 가면 전세가율이 높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집이 더 가격이 막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그냥 지금 사용 가치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갭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매도 호가는 이만큼 높아요.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커지잖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호가를 계속 유지하면 그 갭이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내고선도 누군가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약간 좀 우리가 환상 속에 있었다고 봐야죠. 집이 막 모든 부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믿음?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낮은 게,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물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 된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면 그 가격을 주고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천 세대, 수백 세대에서 수천 세대가 함께 뜻을 모아야 개발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이제 아파트로서의 효용보다는 그 아파트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걸 새로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사는 거는 투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기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그렇고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트렌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그냥 그대로고 뭐 투자하면 돈 벌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내가 살아본 집이고 내가 아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규격화되어 있고 사고 팔고 할 때 다른 걸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자체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버려가지고 지금의 버블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전세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과거에 이제 금융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빌려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됐던 게 전세 제도잖아요. 근데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 전세금 자체가 새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종잣돈의 개념 또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전 단계 이게 전세금의 어떤 형태였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순전히 내 자본이었다면 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전세금 자체가 내 자산 플러스 대출인 거예요. 대출을 통해서 그 전세금을 크게 키워놨어요. 그 전세금이 집값의 하방 지지선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자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1억에 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도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8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5억의 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 전세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에 나는 80만 원, 100만 원만 주거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유리했기 때문에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그 80만 원이 13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그 집을 채워줬던 그 가격을 채워줄 수 있었던 전세 수요도 줄어드니까 지금 역전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지 전세금을 그만큼 또 빌려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을 또 해주고 그래서 이만큼은 나중에 충분히 무리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1060짜리 뭐 고시원 사는 것보다 몇십만 원 좀 더 부담하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내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축 빌라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사기화 됐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자기가 어떤 집을 짓는데 신축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오히려 분양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전세금으로 이미 다 회수를 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걸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그만큼의 전세금을 낸 거니까 이 집을 나중에 경매든 뭐가 됐든 내가 다시 인수하는 형태로밖에 회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거죠. 근데 이걸 뭐 보증을 끊어서 들어간 경우에는 허그에서 이제 대신 반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허그에 이제 부실이 생기는 거죠. 허그의 부실이 2017년도 뭐 이때만 해도 100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만 지금 예상하는 게 3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전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집값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거품이 있었으니까 이 집을 처분해서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빌라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아파트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보증 사고의 그 비율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역전세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역전세잖아요. 예전에 내가 5억을 너한테 빌려주고서는 이 집을 이용했다면 시즌은 3억밖에 못 빌려주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상환해줄 능력이 없는 거죠. 역전세가 자그마한 뱅크런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 썼으면 은행에서 이 집 담보로 5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집 보니까 5억 안 되겠어. 3억밖에 못 빌려주겠어. 2억 중도 상환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전세 5억 빌려줬는데 여기 지금 5억 아니래. 3억밖에 안 된대. 2억 돌려줘. 나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돈을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정비 사업을 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 일을 한 8년 넘게 해가지고 많이
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굉장히 메리트이 있었던 물건들이 재건축 아파트였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살기 불편한 아파트 이러니까 안 사던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뭐 쪽 잠실 쪽에 재건축할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15평 뭐 이런 아파트가 지분이 뭐 15평, 16평 이렇게 있으니까 잠실에 땅을 15평, 16평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땅의 가치가 훨씬 높은 상태인데 시장에서 판단은 오래된 아파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 이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집 하나 있으면 그냥 똑같이 뭐 33평 아파트 하나 받고 분담금 일부 돌려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9층, 12층 뭐 이 정도에는 중층 재건축 활성화되는 시기였거든요. 특히나 강남권만. 왜냐하면 그쪽은 그래도 메리트이 있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런 곳에서는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는 개발이 가능한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이거죠. 근데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난 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결정되어 있는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놓으면 돈이 된다. 막 이랬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과열이 됐고 그게 그러니까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거죠. 투자의 용도가 아닌 신규 분양 이런 거 말씀하시죠? 기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기축 같은 경우도 그냥 기축도 지금 사면 다른 데도 다 오르니까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기축 아파트보다 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단 기축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양에 막 뛰어든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분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하수였어요. 싸게 샀으니까 오르는 거야. 분양. 그러니까 그 싸게 산다는 게 지금처럼 막 청약 경쟁률을 막 이렇게 뚫고 해서 뭐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경기가 꺼지고 미분양이 많이 되고 할인 분양이 돼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샀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됐을 때 그만큼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투자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분양가 자체도 2016년 정도에 서울이 한 평당 2천 정도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3,500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분양가가 오른 거거든요. 분양가 자체도 결코 싼 게 아닌데 그냥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건 진짜 싼 거고 그러니까 로또다? 그러니까 분양 받아 놓자. 근데 분양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가 됐어. 2, 3년 지나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를 넣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메꾸려고. 근데 그 전세가를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그 높은 전세가만큼 난 당연히 땡겨서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분양을 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현재까지 모은 소득 플러스 미래에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소득을 집어넣어서 사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예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살 수 있는 환경. 로또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은 그게 가능한 시장이었던 거죠.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돈들은 어디서든 다 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장인데. 근데 그게 불과 2, 3년 만에 지금 이제 온 상황은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와요. 아직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막 취소하고 이런 거가 만연화되고 막 이러진 않지만 미리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 대체 상품들 있잖아요. 아파트 대체 상품들, 아파텔 뭐 이런 것들은 입주 거부하고 뭐 예전에 카탈로그에서 설명했던 거는 뭐 복층을 활용해서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면 충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온갖 계약상의 문제를 삼아서 해지하거나 그런 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올라갔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근데 지금 산이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다시 올라간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격에 사서 내가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도 내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빚을 지고 그런 가격의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안 사면 나는 그런 삶을 아예 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매입을 해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관망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게 올라갈 요인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의 시기를 겪으면서 집값의 상승을 수반한 고도 성장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어떤 개도국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 막 크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계속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상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정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나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자산 가격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자산 시장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자산 시장이 외부에서도 막 유입이 돼서 가격이 막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그런 시장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건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살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이 집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집값 엄청 높지 않아요?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외국의 주택시장은 렌트에 기반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만큼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렌트로 환산을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아니 보증금 이런 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을 그냥 일시적으로 파킹해두는 돈으로 이자를 안 얻더라도 이걸 그대로 묶어둘 수 있는 돈 일부에 월별로 내 소득 기반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렌트, 이 가격을 수익률, 정말 적정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차이는 그거죠. 오늘 머니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제 채널로도 좀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텅 비었다.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지금 그런 곳이 서울에도 엄청 많고요. 위성도시에도 많고요. 신도시에도 많고요. 누가 현장을 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말렸습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강남은 불패가 아니라 뭐 덜패 내지는 강남도 완패, 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용호입니다. 저는 뭐 천직이 개그맨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표용호가 개그맨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보니까 전혀 데이터와는 반대로 얘기를 하거나 이건 아닌데 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신봉하고 쫓아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단군 역사 이래 지난 19년, 20년, 21년 이때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폭등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폭등했어요. 미친 집값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계속 오정보를 양산하시는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른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오릅니다.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오르면 내리는 게 있고 또 내리면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데이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새로운 집을 사라 그러고 어디는 더 오른다 그러고, 정말 제가 화가 났던 것은 GTX 선 따라서 너무 집값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뻥튀기가 될 때는 항상 선 반영이 되거든요. 가격이. 주식도 뉴스가 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뜁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면 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게 뭔가가 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바람을 잡았어요. GTX-선 따라서 어느 역에서 몇 분 거리 직접 가보면 정말 싹 빠지게 뛰어가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도 역세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출퇴근을 매일 그렇게 전력 질주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값들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8억으로, 8억에서 10억으로, 또 15억으로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 집값 하락기가 오면 이건 정말 감당 못할 빚으로만 남게 된다. 왜냐면 DSR 40%를 꽉 채워서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넘치는 분도 많습니다. DSR 40%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제2금융권이나 뭐 주변의 기타 등등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영끌을 해서 집을 사면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는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빚이에요. 왜 현존하지 않는 빚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15억에 샀는데 우리 집이 지금 8억 돼 있어. 그러면 7억의 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 자산도 아닌데 이미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빚 갚다 보면 한 15년 지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추천을 할까? 그게 제가 속상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처음엔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표용호 말이 정말 다 맞았다.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보통 거품은요 한 20%, 우리가 맥주를 마셔도 거품이 한 20%, 한 15%에 있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모든 경제는 거품 위에서 살짝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적절한 거품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70%야. 거품이 50%야. 맥주를 받았는데 맥주 반이 거품이면 그 맥주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말로 하거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또 덜 믿기 때문에 야외 현장도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는 일도 제가 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보를 취득하죠. 그런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마치 신문 기사인 것처럼 하면서 어디가 사람들이 몰린다. 근데 여기 알고 봤더니 이런 분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면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정말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뻥튀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뉴스 기사인 듯한데 알고 보면 광고인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좀 더 부추겼다. 그것이 마치 진짜 뉴스인 양, 진짜 현실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착각이 버블의 주범일 수도 있다. 다양한 버블의 주범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무엇이든 간에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를 작용하는 건 뭐냐면 주변의 준거 집단 또는 뉴스나 이런 정보에 의해서 내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뛴다 앞으로 더 뛴다, 이 지역은 더 뛴다, 뭐 이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뛴다, 이렇게 해서 받았던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은 최고가에 사신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뉴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헤드카피가 잘못됐어요.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나? 집값 반등 시작되나? 이거 자체가 왠지 모르게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1년 또 22년 초까지 집값이 최고가였다는 것을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추억이에요. 한낮 바람 따라 지나간 가격의 숫자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 옆집이 20억에 팔렸대. 그럼 나는 우리 집을 한 8억 주고 샀는데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갑자기 20억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이 20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20억이 된 것 같고 내 자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억이 다시 10억 됐어요. 어떤 지역이 50%가 하락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50%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고점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세 상승일까? 이것도 대세 상승 이하로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라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21년에 집을 살까 하다가 안 사신 분들.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버블이었거든요. 잠실의 아파트를, 그 유명한 아파트를 사는데 20몇 억이에요. 25억 그랬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7억, 16억. 그럼 얼마를 이익 본 겁니까? 그걸 내가 돈 주고 안 사고 만약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어쩌면 제가 그분 목숨 살린 거예요.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제가 연예인 활동할 때 사랑받았던 그 느낌만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해주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번거로운데 우리는 어떤 걸 믿냐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안 먹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다수가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제가 현장을 간 거예요. 현장이 진짜 어떤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것을 보는 분들은 제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갖고 있던 내 정보를 지금도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해서 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대로 10수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확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질 수 있죠. 참담하죠. 왜냐면 안 당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내 노후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비싼지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갔던 돈과 내가 대출받아서 샀던 그 분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맞는 월세에 들어올 만한 상인분들이 없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밥 한 줄에 2,000원, 2,500원 하던 것이 4,000원, 4,500원, 또 프리미엄 김밥은 10,000원, 또 어떤 김밥 그냥 김밥만 말면 나중에 20,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점포의 가격을 그렇게 안 하면 못 내니까. 그럼 우리가 김밥 한 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맞는 경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거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당해보신 분들은 선뜻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분양을 받거나 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빈 상가들도 너무 많고요. 가보시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진짜 복장 터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돈의 여유가 많은 분들은 상가 한두 개 분양받고 내 돈이 많이 묶여 있다고 해서 뭐 어려움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분양할 때도 여기는 월세를 얼마쯤 받고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걸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준공이 다 끝나고 이제 오픈하려고 이제 상인 그 뭔가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곳이 서울에도 엄청 많고요. 위성도시에도 많고요. 신도시에도 많고요. 또 혁신도시가 보면 거의 뭐 저도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텅 비었다.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텅 비었다 외에는. 아니 진짜 진심으로 그걸 보는 순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직접 보신 분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누가 현장을 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절로 이게 나옵니다. 강남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또 부동산이 사실은 강남이 이렇게 새로 개발된 도시지 않습니까? 강북은 예전부터 있던 도로의 틀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고 뭐 이런데, 강남은 다 이렇게 아주 잘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강남은 불패다. 그리고 모든 지하철도 강남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학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의 개발이 더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층 빌딩의 거의 대다수는 다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서초, 강남, 잠실 벗어나서 어쩌다 하나 우뚝 올라와 있는 고층 건물 말고 스트리트를 보면 그렇게 고층 있는 구가 많지가 않아요. 강남에 많은 것들이 쏠려 있고, 강남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에 명함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뭐 있어 보인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냥 사무실만 덩그러니 거기다 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강남은 불패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은 불패가 아니라 뭐 덜패 내지는 강남도 완패, 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텐데, 대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와 준하는 곳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 가면 많이 핫플레이스들이 있고, 성수동에 가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명품 샵들이 많이 옮겨왔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강남에 왜 옮겨오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수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남의 건물값과 땅값이 그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뭘 성수동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수동이 가깝고 강변에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넘어오기도 좋고 입지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니까 성수동 땅값이 또 뭐예요? 얘도 또 미친 듯이 지금 대로변이 얼마에 팔렸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집값들, 그 집을 헐어서 다시 건물 짓는 그런 집들은요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남은 덜 패다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고,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막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오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막 안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살짝 반등한 지역도 꽤 있지만 그 반등이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는 지표는 저희들이 본 데이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못 본 건지 못 봐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봤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뭔가를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한 템포만 살짝 뒤로 빠졌다가 조금만 더 관망하시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된다 싶으면 그때 오히려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어차피 터질 곳은 터진다,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죽어야 산다. 한 번쯤은 터질 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저는 사실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 마구 막 풀어주는 쪽으로 쏟아졌잖아요. 다 풀어줬어요. DSR 40% 빼고. 그리고 강남 3구, 용산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에 아직 묶여있죠. 이게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이걸 미친 듯이 다시 끌어내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확 떨어지면요, 경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뉴스들,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착륙을 천천히 안착하게 만들려고 온갖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사실 그 안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골마 터져야 될 것들이 아직 안 터지고 있고, 또 이게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연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PF 대출, 브릿지론 대출.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질까봐 풀어준 것도 제가 볼 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이 건설사,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좀 천천히 뭔가 그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죽어야 산다. 한 번쯤은 터질 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IMF를 겪고 외환위기를, 금융위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많은 부실한 기업들이 쓰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꼬꾸라져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탄탄하게 경제가 올라섰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사실 지난 2, 3년 동안, 3, 4년 전에 너무 과열됐는데, 그 과열된 게 진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 평균적으로 내가 욕심내서 내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선까지가 되려면 한 번쯤은 골문게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풀어줘야만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아쉽다. 집값이 약간 반등한 지역 중에 10억 이하, 9억 이하, 뭐 7억, 8억 이런 집들이 아마 좀 많이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보금자리 특례론이 있지 않습니까? 생애 첫 주택, 뭐 LTV도 80%까지 풀어주고 실거주의 의무도 풀어주고 온갖 걸 다 풀어줬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면 아마 정말 연착륙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이라는 게요, 사회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들로 많이 지탱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그 건설업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내서 또 다른 데 가서 좀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기가 다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약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지방의 건설사들이 얼마 전에 많이 부도가 났어요. 저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부도가 나야 될 회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정말 힘든,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단 말이죠. 금융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가 먼저 부도가 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정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지을 때도요, 시행사 이름 들어가고 건설사 한 2개, 3개 컨소시엄 하면 그 회사 이름 다 들어가다 보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너무 길어가지고 택시를 못 잡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건설사 중에 좀 위에 있는 건설사들도 자꾸 막아줄 게 아니고 그들도 이제 금융 체력도 기르고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사 망하는 걸 막 두려워해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터질 곳은 터진다.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건설사가 몇 개 부도가 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IMF 때도 여러 업체들이 무너졌지만 튼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가 망한다. 시행사 한 군데 망하는 게 낫습니까? 전체 그 수백 채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낫습니까? 이게 그 마이클 산들이 얘기했던 기차 이쪽으로 가면 여러 명이 다치고 이쪽으로 가면 한 명만 다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기관사는 정의로운가?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정책을 만들어야 정의일까? 건설사 뭐 한두 개 사실 무너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사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내 걱정할 때지.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요, 연예인 걱정하고 건설사 걱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뛸 때 그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 연간 몇 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몇 채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겠죠. 늘 새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집이 없어서 가격이 뛴다라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집이 없어서 못 사진 않는다.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라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부시고 새로운 것을 져야만이 계속 경기는 돌아갑니다. 하나 지어서 오랫동안,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휴대폰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죠. 왠지 배터리가 일찍 단다거나 좌판이 잘 안 된다거나, 물론 AS가 다 됩니다만 그때쯤 되면 AS 받지 않고 바꿉니다. 그리고 패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휴대폰을 30년 동안 그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휴대폰 회사 망하죠. 그것처럼 저는 사실은 아파트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곳, 브랜드의 어떤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집값이 또 뻥튀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단순 숫자로만 본다면 절대 집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상급지, 뭐 최고급지에 대해서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뭐 강남의 경우도 사실은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절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반을 다 수용하려면 강남의 집은 여전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강남에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 선동꾼들이 프로파간다스들이 만들어낸 선동의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15년 전, 10년 전 이럴 때는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현재 있는 이 집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었죠. 뭐 요즘 학생들 중에 뭐 나이키 무슨 한정판 그러면 막 가격이 그 신발 태클하래 가지고 신발을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120만 원, 130만 원에 다시 되팔고 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 딱 이 아파트 하나만 공급하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0억도 하겠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강남도 개포동 쪽에 가면 다 아파트야. 농담 같지만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아마 제가 이 농담하면 저를 때릴 분 한 분하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를 저 수원까지 넓히는 거죠. 강동구도 그냥 강남구라 그러고 서초구도 그냥 강남구라 그러고 동탄까지 그냥 다 강남구라고 하면 다 강남구에 살면 되잖아요. 지금 집값 하락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은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왔어요. 30%, 35% 심지어 반토막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10년, 뭐 5년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락해서 보합으로 좀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다면 집값이 살짝 반등해서 다시 상승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무역 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할 정도로 지금 금융이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물 밑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쪽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격은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하락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약간 L자로 가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하락폭이 살짝 줄어들면서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냐면 갈아타려고 한다. 제가 그 우리나라의 뭐 기관에 있는 데 가서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 어떤 한 직원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계동에 집이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팔아서 하나를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고 언제 팔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팔려고 내놔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하락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팔지 마라. 그리고 다시 이게 안정이 되면 하락도 안정이 되면 거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대폭 늘어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던 거래량이 살짝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이었던 숫자가 10이 됐는데 10이 20 됐다고 2배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약간 외곽 지역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요즘 제가 받는 질문들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갈아타고 싶다는 분들. 갈아탄다는 얘기는 여기를 던지고 여기를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살짝 반등하고 반등했던 것이 대세 상승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반등해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던지는 지역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시 대세 상승기가 또 언제쯤 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발달해서 뭐 뱅크런도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격이 1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상승 얘기가 바람이 잡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이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반등해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언제부터? 이런 말은 제가 감히 안 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드렸다가는 서로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기는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한번 온다고 보지만 그 역시 이제 집중화가 될 것이다.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 경우 근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럼 외곽에 있는 집들 계속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죄송하지만 의정부 쪽 지나서 한번 일본 국도 타고 쭉 올라가 보세요. 전체가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그럼 거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 수용할 만큼? 근데 그분들이 늘 얘기하죠. 차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 20분, GTX 타고 20분이면 강남 뭐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면 제 생각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굳이 그렇게 1시간 40분, 20분 떨어진 곳에 집 안 사고 여기 중심지에 사도 충분히 그 인구가 있다. 인구가 자꾸 줄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가 언제 온다라고 제가 감히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특히 머니인사이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 조심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져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계속 뭔가를 져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니까 계속 짓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뭐 한 3, 40년 지나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빈집이 있으면 이걸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국가 돈으로 이걸 허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뭐 빈집세도 걷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교토시가 이제 빈집세를 도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일본 전역으로 아마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 부시려면 나라 돈으로 또 부셔야 되겠죠. 사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저 파주 운정 쪽에 그 분양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서울까지 뭐 2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차로는 뭐 한 4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도 운전을 지금 뭐 한 30년 넘게 했는데 아우토반으로 막 200km로 밟고 새벽 4시에 와야 이제 뭐 한 3, 40분에 서울에 들어올 수 있지 낮 시간대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대 그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분양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양이 또 다 된 곳도 있어요. 근데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빚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2, 3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또 팔리지도 않고.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쪽 끝, 동탄 쪽 끝 이런 데 가보니까 땅값을 너무 비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사 측에서 재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서로 경쟁하듯이 돈을 더 주고 그 땅들을 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또 30% 할인 분양도 하고 막 지금 힘들어해요. 결국 그게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을 찍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영끌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특히 2030 세대가 IMF도 못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못 겪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고 마치 이번에 내가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막 빚을 내서 샀단 말이죠.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번 소득이 금리를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샀던 가격에 정말 내 원금을 다 까먹는 돈에 다 던지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제 낼름낼름 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논리상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외곽 끝쪽에 있는 그런 곳들 갔을 때 집값을 보고 놀랬고 그 거품을 다 안고 있는 거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몇 사람의 배만 불려준 게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마저 제가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갖기를 원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좀 강합니다. 새 들어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특히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문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문에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왼쪽에 방이 있으면 그 문간방에서 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대다수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집을 가져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 자식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에게 영향받은 내 집 갖기라는 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이사 다니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본적으로 내 집 갖고자 하는 내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여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글자가 6글자예요. 수익형 3글자, 부동산. 수익형인데 수익이 안 나면 이건 뭐예요? 수익형이 아니죠. 아주 논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금리일 때는 월세가 내가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고도 남았어요. 얼마가 남았단 말이죠. 그게 수익형이에요. 수익형.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같거나.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온전히 여윳돈을 주고 산 거라면 언제나 수익형이지만 이건 역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이건 역시 수익형이 아니고 비투형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에 손을 안 대는 게 돈
버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주식 많이 이제 사고 팔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주식으로 실패한 적도 있고 뭐 성공한 적도 있고 그런데 성공했을 때 저를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치 사면 얼마큼 불어나는데 그거 종목 좀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법 딱 하나 있다. 그분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안 사면 그 5천만 원 본인한테 굳어 있다. 그게 번 돈이다. 그것처럼 지금은 부동산 수익형의 경우는 관심을 안 두는 게 강남에 가면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아주 초고가에 분양한 것을 받아서 월세나 전세를 주면 충분히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월세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은 결국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동산이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팩트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딱 한마디는요. 멈춰라. 한 템포 쉬어라 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얘기한다고 막 달려들지 않고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좀만 더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을 혹시나 정말 궁금하다면 표용호 TV를 보시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